많은 이들이 묻는다. 말년운은 어디서 오는가?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정약용은 명확히 말했다. 말년의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단 하나, 가벼움이다. 강물을 보라. 흐르는 물은 무겁지 않다. 돌을 만나면 돌을 감싸고 낮은 곳을 만나면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막히면 돌아가고 고이면 썩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오래 살수록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가벼운 삶을 택한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빼앗긴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왜인가?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오히려 500여 권의 저수를 남기며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다. 말년운이란 이런 것이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시작된다. 지금 당신이 60대든 70대든 혹은 이제 막 50을 넘긴 사람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다. 말년운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것들이 당신의 말년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이다. 정약용이 말한 말년운의 핵심은 무엇인가? 정약용은 젊은 시절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수원 화성 설계를 맡았고 개혁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배형을 받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강진으로 쫓겨났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약용은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무거운 것을 지고 가려는 자는 결국 쓰러진다. 가벼운 것을 택한 자만이 끝까지 간다. 이것이 그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인생의 비밀이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욕심도 내려놓았다.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 글을 쓰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무명옷을 입고 소박한 밥을 먹으며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데만 집중했다. 그 결과 500여 권의 저수를 남겼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이 되었다. 말년운이란 이런 것이다.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정약용의 말년은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빛났다. 왜냐하면 그는 가벼웠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가? 이미 끝난 과거의 후회인가? 이룰 수 없는 미래의 욕심인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인가? 그 무거운 짐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벼움의 실체다. 도대체 가벼운 삶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가벼운 삶이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니다. 정약용이 말한 가벼움은 그런 게 아니다. 진짜 가벼움이란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나무를 보라.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여름이 오면 잎이 무성하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나무는 스스로 잎을 떨어뜨린다. 왜인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다. 잎을 붙들고 있으면 나무 전체가 얼어 죽는다. 하지만 잎을 떨어뜨리면 나무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다음 봄에 다시 새싹을 틀 수 있다. 인생도 똑같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면 달라진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당신이 무너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명예를 내려놓았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재산에 대한 욕심도 버렸다.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았다. 대신 그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것이 가벼운 삶이다. 쓸데없는 짐은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건강인가? 가족인가? 마음의 평화인가? 아니면 여전히 타인의 인정과 물질적 성공인가? 나이가 들수록 명확해져야 한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이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는 것이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다. 집착은 무겁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진다. 정약용에게도 집착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조선을 개혁하겠다는 꿈을 가졌다. 부패한 제도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야망이 있었다. 하지만 유배를 당하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평생 좌절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다. 조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집착을 버렸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강진에서 만난 제자들을 가르쳤고 실학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저서가 되었다. 집착을 버린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강물은 바위를 밀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바위를 감싸고 흐를 뿐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바위가 깎인다. 집착 없는 끈기, 이것이 진짜 힘이다. 당신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자식들이 당신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가?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고 싶어 하는가? 이미 끝난 관계를 복구하려고 애쓰는가? 그 집착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옥죄는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다. 기대란 무엇인가?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자식이, 배우자가, 세상이 내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세상은 당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간극이 클수록 당신은 불행해진다. 정약용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다. 유배지에서 그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내가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바르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진짜 지혜다. 거창한 기대를 버리고 소박한 바람만 남기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노년에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식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는다. 자주 찾아오기를, 효도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다. 그들도 바쁘고 그들도 힘들다. 부모의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면 부모는 섭섭해하고 자식은 죄책감을 느낀다. 악순환이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유로워진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면 좋고 안 되어도 담담하다. 이것이 가벼운 삶이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 실망이 없으니 평온하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조정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동정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기대를 버렸기 때문이다. 조정이 자신을 부르든 말든 그는 자기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당신은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괴롭게 하는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미련을 버리는 용기다. 미련이란 무엇인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같은 생각들이다. 미련은 과거에 당신을 묶어둔다. 그리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든다. 정약용도 미련이 있었을 것이다. 유배 가기 전에 화려했던 시절, 정조와 함께했던 개혁의 꿈. 하지만 그는 그 미련을 단호히 끊었다. 그의 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물은 앞으로 흐를 뿐이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이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60대, 70대가 되면 미련이 많아진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것들, 이루지 못한 꿈들, 떠나보낸 사람들. 하지만 그 미련들이 당신을 과거에 가둔다. 과거에 갇힌 사람은 현재를 즐길 수 없다. 그리고 미래도 없다. 미련을 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거기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때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다. 과거는 교훈으로 남기되 짐으로 짊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후 고향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화려한 복귀도 극적인 반전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평온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후학 양성과 저술 활동에 바쳤다. 당신에게는 어떤 미련이 있는가? 그 미련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라도 현재를 살고 싶다면 미련을 버려라. 과거는 이미 끝났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6번째로 살펴볼 것은 비움의 철학이다. 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꽉 찬 그릇을 비우는 것이다. 쌓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꽉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하지만 빈 그릇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 나이가 들면 그릇이 꽉 찬다.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편견이 쌓인다. 나는 다 안다. 세상은 원래 이렇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찬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 더 이상 배우지 못한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그저 과거의 경험만 되풀이할 뿐이다. 정약용은 60세가 넘어서도 배웠다. 서양 과학을 연구했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탐구했고 제자들에게서도 배웠다. 왜 가능했는가? 그의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모른다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움은 단순히 물질을 버리는 게 아니다. 집을 정리하고 옷을 줄이고 물건을 기부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진짜 비움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편견을 비우고 아집을 비우고 자만을 비운다. 그러면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빈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롭다. 매일 보던 풍경도 새롭고 매일 만나던 사람도 새롭다. 인생은 다시 풍요로워진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차 있는가? 지나간 성공에 대한 자만인가? 실패에 대한 자책인가? 타인에 대한 원망인가? 그것들을 다 비워라. 그러면 가벼워진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준비가 된다. 7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유의 진짜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유를 꿈꾼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하지만 막상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료하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히려 일할 때가 나았다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런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말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니다. 진짜 자유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 기대, 물질적 욕망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진짜 자유를 누렸다.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뭘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만 했다.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만 했다. 그것이 자유였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워질 기회다. 더 이상 출세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것이 진짜 자유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왜인가?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 저런 걸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정약용은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에 도전했다. 70이 넘어서도 책을 썼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그는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여덟 번째로 살펴볼 것은 관계의 재정립이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변한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배우자와도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봤다. 관계의 변화는 슬픈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처음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담은 교훈서였다.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노년의 관계는 젊을 때와 달라야 한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매달리지 않는다. 자식이든 친구든 배우자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서로를 지지한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다. 많은 노인들이 관계 때문에 괴로워한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한다.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섭섭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집착이다. 관계를 소유하려는 욕심이다. 진짜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다.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고 나의 자유도 지키는 것이다. 정약용의 말년은 고독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관계를 재정립했기 때문이다. 깊지만 무겁지 않은 관계, 가깝지만 숨 막히지 않는 관계. 이것이 노년의 관계가 나아갈 방향이다.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 여전히 상대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가?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순간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진다. 아홉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현재를 사는 법이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나 미래에 산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거나 미래의 불안을 걱정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을 충실히 살았다. 언제 풀려날지, 조정이 자신을 용서할지 걱정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오늘 쓸 수 있는 글을 썼고 오늘 가르칠 수 있는 제자를 가르쳤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18년이 되었고 그 18년이 조선 최고의 학문적 유산이 되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일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어제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건강하면 산책하고 힘들면 쉬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나누고 싶으면 나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미래의 문제로 본다. 나중에 어떻게 살지, 돈은 충분할지, 건강은 괜찮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 있을 뿐이다. 지금을 제대로 살면 미래는 저절로 따라온다. 정약용이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그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 않았다. 오늘 먹을 밥을 먹고 오늘 할 일을 하고 오늘 잠잘 시간에 잤다. 그 규칙적이고 충실한 하루하루가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과거의 후회 속인가? 미래의 불안 속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가? 현재를 사는 순간 삶은 가벼워진다. 과거의 짐도 미래의 걱정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열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드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본다. 이제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어졌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봤다. 노년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왜냐하면 이제 세속적 성공을 위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고향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책을 쓰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했다.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의미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거창할 필요 없다.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에게 텃밭 채소를 나눠주는 것, 젊은 사람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많은 노인들이 무력감을 느낀다. 이제 나는 쓸모없어졌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가치다. 그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 지식이 아니어도 좋다. 삶의 태도, 견디는 법, 내려놓는 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의미를 찾는 순간 노년은 더 이상 쇠락의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성숙의 시기, 완성의 시기가 된다. 정약용의 말년이 그랬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삶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는가?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가 있는가? 만약 없다면 찾아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의미가 있으면 삶은 가볍지만 공허하지 않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이다. 말년 후는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가벼움이다. 오래 살수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는 사람은 결국 쓰러진다. 하지만 가벼운 삶을 택한 사람은 끝까지 간다. 그리고 평온한 마지막을 맞는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이 시작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아라. 집착을, 기대를, 미련을. 그리고 가벼워져라. 가벼워지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은 행복해진다.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무겁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가볍게 만들고 있다. 당신의 말년 후는 지금 결정된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질 것인가 아니면 가벼운 삶을 택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강물은 흐른다. 무겁지 않게, 집착 없이 자유롭게. 당신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흐르기를 바란다. 가볍게, 자유롭게, 평온하게. 오늘부터 시작하라. 하나씩 내려놓으라. 그리고 가벼워져라.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은 인생 지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함께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동행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말년은 더욱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